안녕하세요. 김세원입니다. 극락조 마지막 회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수계사 들머리길로 접어들면서 나는 그녀에 대한 생각을 잠시 접고 일주문이 바라보이는 매표소 앞까지 차를 몰고 달려 올라갔다. 흰 눈이 쌓여 어둑해진 진입로엔 철제 바리케이드가 길게 가로 놓여 있었다. 나는 절에 들어가는 진입로를 바리케이드로 가로막아 눈은 사찰도 다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나는 거기에서 승용차를 세워놓고 나왔다. 기념품 가게들은 불이 희미하게 켜져 있건만 서너 집 되는 식당들은 벌써 문이 닫혀 있었다. 나는 다시 주위를 살펴보다 불빛이 조금 새어나오는 식당 문을 두드리며 주인을 찾았다. 여보세요. 지금 절에 들어갈 수가 없나요? 비구니 스님들만 계신 절이라서 저녁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방 안에 튼실한 몸으로 앉아있는 주인 남자가 말했다. 그래서 매표소 앞에 바리케이드를 막아 놓았군요. 그도 그렇지만 절에 안 좋은 일이 좀 생겼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사람을 좀 찾아왔습니다. 사람을 찾아오셨다고요? 화가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요. 험은 암자에 올라가 있을까나? 주인 남자는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내가 이 절 매표소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여자분은 보들 못한 것 같네요. 산속 암자가 어디 한둘인가요? 주인 남자는 사찰로 전화를 걸었다. 나는 전화를 거는 주인 남자를 바라보며 좀 긴장했다. 전화를 받들 않네 하고 주인 남자는 수화기를 떨컥 내려놓았다. 보이지 않던 비구니 스님 한 분이 죽은 시신으로 발견되어 정신들이 하나도 없는 것 같네요. 스님께서 어쩌다가? 나는 아연 실색했다. 아마 달포 전에 자살을 한 모양이에요. 주인 남자는 충격적인 소리를 했다. 자살요? 나는 일순 넋을 놓고 말았다. 절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비구니 스님이지요. 처음엔 달포간 들어와 머리를 안 깎고 있다 다시 나갔는데 서너 달 뒤 되돌아와서 머리를 삭발한 비구니 스님이었지요. 그런 스님이 또 환속을 했는가 어쩌는가 갑자기 뵈질 않더군요. 절간이라는 데가 원래 누가 오면 오는가 보다 가면 가는가 보다 하고 안 뵈면 떠났나 보다 하는 곳이 아니겠어요. 헌데 오늘 아침 산골짜기에 눈길을 헤치고 암자에 오르시던 스님 한 분이 눈더미 속에서 뻣뻣하게 얼어 죽은 비구니 시신을 발견했다오. 그 비구니가 갑자기 안 뵌다 싶던 그 비구니였지요. 눈길에 실족이라도 해서 그런 건가요? 나는 아연실색한 충격을 누르지 못한 채 물었다. 허참, 나는 여기에서 태어나 절밥을 얻어먹고 산 것이 40년인데 절간에서 중이 자살한 건 처음 보았어요. 눈이 오기 전에 죽었나 본데 고통 없이 생목숨을 끊고 죽는 약도 있는가? 눈을 헤치고 본께 잠을 자듯이 반드시 누워 있더라네요. 무슨 까닭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까닭이 따로 있겠소. 끊고 자르고 벗어날 수 없는 속세의 번뇌겠지요. 주인은 어처구니 없는 것처럼 담배를 피워 물었다. 그 스님이 머물던 남자는 골짜기를 한참 따라 올라가 산중턱 비탈길도 험한 데다
별로 함께 기거하는 스님들도 없어 죄 헐어가지고 겨울엔 누가 더욱 쓰들 않는 자남인데 왜 거기까지 올라가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참해갖고 얼굴도 예쁘고 잘생긴 비구니 스님이었디. 시신을 발견한 스님 말씀이 얼굴이 관음보살 미소처럼 은은하게 얼어있더라는군요. 안타깝게 말을 마치고 난 주인 남자는 다시 전화를 걸어봤다. 매표소 항시입니다. 밤늦게 전화를 걸어서 죄송스러운디 묵고 있는 사람을 좀 찾아보려고요. 여기 찾아온 손님이 있어서 그런디 혹시 전란에 그림을 그리는 보살님이 있는가요? 없다고요? 예, 알겠습니다요. 주인은 또다시 시들한 얼굴로 전화를 끊었다. 어디 딴 데 들어가 지시는가? 주인 남자는 혼자 소리를 하다 다시 전화 송수화기를 집어들었다. 해인 스님이시오. 매표소 항시입니다. 주무시는데 죄송합니다만 거기에 혹시 그림 그리는 분이 계신가요? 없다고요. 더군데 연거푸 전화를 더 걸어보고 난 주인 남자는 전화기를 밀어놓고 바로 앉았다. 지실만한 뒤는 전화를 다 걸어봤는디 그런 분은 안 지시는다는디요. 나는 전화 자동 응답기에 목소리를 남겨놓은 그녀가 사찰 어딘가에 머물고 있으리라는 생각을 했다. 그 화가분은 어딘가에서 분명히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겁니다. 글쎄요. 알아볼만한 뒤는 다 전화를 걸어본 셈인디 자살한 중땜이 경황들이 없는디다 깊어가는 밤인께 지대로 알아보고 대답을 하였겠어요. 내일 일찍 들어가서 찾아보시는 도리밖에 없겠구만요. 주인 남자 말 맞다나 나는 별다른 도리가 없었다. 여관에서 유숙하자면 읍내로 대나가야 하는디 그럴 거 없이 우리 식당 방에 연탄불을 한 장 넣어드릴 건께 그냥 주무시지요. 주인 남자는 인정을 썼다. 박합하고 숙박비입니다. 고마운 생각과 함께 나는 그에 합당한 돈을 좀 내밀었다. 먹던 밥을 드린 건디 밥값은 무슨 밥값이요. 이부자리를 갖다 드릴 건께 씻으려면 수도가에 담아놓은 물을 쓰시오. 성품이 숭골숭골한 주인 여자는 자리를 일어나 장롱의 이불 한 채를 꺼내 들고 나갔다. 나는 내외의 후덕한 인심을 마음속 깊이 느끼며 부인을 따라 나갔다. 불편하시더라도 그냥 하룻밤 지내보셔요. 감사합니다. 나는 염치불구하고 자리에 누웠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커다란 냉방에 덩그렇게 누워있으려니 전후 사정을 모르고 성급히 달려온 것이 우스꽝스럽기만 했다. 그녀의 반가운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그만 앞뒤를 가리며 무슨 생각하고 말 정신이 없었고 막상 달려와 발이 묶인 이상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이었다. 그녀는 과연 극락조를 찾았을까? 나는 문득 그녀가 그토록 동경하며 합하게 담고 싶던 극락조를 찾아왔을까 싶은 생각이 떠올랐다. 극락조는 없어. 그건 극락에 있는 새 하늘궁에 불현듯 나타나는 한낱 신조일 뿐이지. 사람은 허상을 보고 산다든가 그 여류화가나 나 자신이나 소원하고 바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이미 벌써 사라져버리고 없는 것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것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럴지도 몰라. 그녀는 극락조를 아니 그림을 전혀 그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어디로 둥지를 옮겨 훌쩍 날아가 버린 새처럼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발길이 닿는 대로 그동안 상간오지하며 외딴섬 어디고 발길이 닿는 대로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취재한 원고 정리를 하면서 바쁜 시간 속에 열왕지방의 일을 거의 다 있다시피 하고 지내다 뜻밖의 그녀의 카페 오두막에 자주 들리던 김소암 선생을 만난 것이다. 소암 선생님이 아니십니까? 예, 자식놈이 서울에 있어 잠깐 올라왔습니다. 바쁘신데 제가 크게 결례를 한 건 아닌지 모르겠군요. 결례라니요.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그간 별거 없이 잘 지내셨습니까? 시작도 많이 하시고요. 시라고 할 수나 있겠는지요.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칠순 나이에 처음으로 시집을 한번 내보았습니다. 소암 선생은 손에 들고 있던 흰색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시집이었다. 시집의 제목은 달빛 그림자였다. 저는 시를 잘 모르지만 소암 선생님의 시는 사람의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더군요. 해안 지방의 풍물과 소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조용하고 순수하고 평화롭고 질박한 전경이 그대로 나타나 있질 않습니까? 향토의 소박한 정서에 심리적인 감정이 고스란히 우러난 열왕의 꿈같은 시편들이 아닙니까? 나는 소암 선생의 시를 극찬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 낯이 다 화끈거립니다. 어린이들과 평생을 살아온 탓인지 소암 선생은 수진 얼굴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찬사가 쏟아지겠습니다. 그만하시지요. 늙은 촌놈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기쁜 흥분을 가라앉히고 난 소암 선생은 얼굴을 면바로 들었다. 오두막 윤 선생 소식은 못 들으셨소? 묻는 어감이 안 좋았다. 열왕 오두막 말입니까? 나는 천연덕스럽게 반문했다. 소암 선생은 내가 그녀와 다감하게 지내던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알고 계신 줄 알았더만 모르고 계셨는갑소임. 무슨 말씀이신지요? 어디로 갔는지 종족이 묘연해져 버렸어요. 그 화가분이 갑자기 어디로 가다니요? 나는 농담이 아닌 걸 알고 좀 당황스럽게 물었다. 남 선생이 서울로 올라가시고 나서 얼마 안 되었어요. 어느 날 카페에 오두막에 나가본 게 카페 문이 닫혀 있더만요. 그 뒤로 아주 종족이 묘연해져 버렸어요. 말을 들어보니 그 화가에게 얹혀 살던 이 투자 선생은 집에서 찾아와 데려갔다고 그러고 피부치같이 한 집에 데리고 살던 성범이 남매도 저희들 갈 길로 갔다고 안 하겠어요. 거기 명창말로는 카페 윤 선생이 부모님이 살고 계신 집으로 갔다고도 하더만 또 한참 있다 하는 말이 거기서도 새 아이들을 부모님께 맡겨놓고 어디론가 훌쩍 가버렸다네요. 소암 선생은 무척이나 아쉽고 걱정이 되는 어조였다. 열왕에서 아주 떠났다는 거군요. 나는 전기 충격을 받은 사람처럼 잠시 몸이 굳어있다. 맥이 탁 풀린 소리로 물었다. 뒤늦은 그녀의 파산인지 기행인지 도무지 나는 알 수가 없었다. 내가 모르고 있던 것이 있었을까? 풍도 그 미륵섬에서 그 여류 화가와 함께 보낸 사흘은 순수했다. 따라서 사람의 발길이 좀처럼 닿을 수 없는 자연 속에서 아무런 흠결 없을 남김없이 서로의 갈망을 채우던 꿈결 같은 시간이었다. 당신이 찾아 헤매는 극락조는 한성입니다. 나는 그녀가 빼앗고 다투고 성냄이 없는 사람들의 영원한 평화, 그런 영화 세상을 꿈꾸고 있다는 생각을 다 하고 있었다. 사람의 훈기 하나 없이 비어있던 식당의 방이 추운 것보다 나는 행방이 묘연해진 여류화가의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 여자가 삭발하고 출가를 했다. 그렇게 된 것은 아니겠지. 설마 몸을 계속 뒤척거리기만 하다 나는 부익하게 어둠이 씻기는 창문을 바라보았다. 날이 새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잠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고 사찰 골짜기를 바라보았다. 흰눈이 덮인 산 날망 위로 둥근 달이 창백하게 떠 있었다. 차갑게 언 달빛은 사찰 골짜기까지 골고루 비추고 있었다. 어쩌면 그녀가 수계사에서 다른 곳으로 떠나고 없을지도 몰랐다. 그런 생각은 날이 샌 아침까지 계속되고 있었다. 밤새 얼음장 같은 방에서 추위에 떨었던 나는 자동차 안에 들어앉아 히터를 켜놓은 채 몸을 좀 녹이고 있었다. 늪표소에서 절로 들어가는 눈길은 한두 사람이 오르내린 발자국이 찍혀있을 뿐 숨눈길 그대로 눈이 쌓여 있었다. 산속 암자 어디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 나는 승용차에서 내렸다. 산골짜기의 찬 공기가 싸늘하게 몸을 휘감았다. 나는 옷매무새를 단정하게 여미고 절을 향해 걸어갔다. 간밤에 눈발이 세게 나부꼈는지 발자국이 찍힌 눈길엔 가랑눈이 덮여 있었다.
나뭇가지마다 탐스러운 눈꽃이 나붙어 있고 하얀 눈덩이 위엔 설치류의 작은 발자국들이 이리저리 나 있었다. 길 양쪽 편으로 앙상하게 헐벗은 나무들이 하늘의 가지를 뻗어 올라간 것을 보면 녹음이 우거졌던 여름엔 절길이 어두컴컴한 동굴 같을 것만 같았다. 나는 석탑과 대웅전이 보이는 경내로 조용히 들어섰다. 고요했다. 어디로 먼저 찾아가서 그녀를 찾아 물어야 할까 망설이다 절집의 살림살이를 맡아 하는 원주시를 찾을 생각을 하다 갑작스런 스님이 입적으로 경황이 없으리라는 생각이 발길을 멈추고 경내를 오가는 스님이라도 만나면 조심스럽게 한마디 물어볼 요량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머뭇거리고 있었다. 나타나는 스님이 없었다. 스님이 입적한 탓인지 경내는 더욱 엄숙한 분위기로 고요하게 느껴졌다. 혹시 요사체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며 나는 절마당에 쌓인 눈더미를 돌았다. 푸드드득 벼랑간 기슬치는 소리가 허공을 스쳤다. 나는 반사적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살펴봤다. 한청이었다. 햇빛이 비쳐드는 나뭇가지에 반짝이는 눈꽃을 털며 박새 한 마리가 날아가고 있었다. 저만큼 넓직한 석축 위에 우람한 극락전이 올려다 보였다. 저건 순간 나는 발길을 무춤하고 극락전을 다시 바라보았다. 저 새들은 극락조였다. 사찰에서 선의 15도 같은 벽화는 간혹 보아서도 화려한 깃털로 논이는 극락조 벽화는 처음 보는 것이었다. 흰색의 머리에 빨간 깃털이 우아하게 목을 덮고 내려오면서 밝은 주홍빛배가 차츰 희고 노란색으로 변하여 새하얀 꼬리를 혀오라기처럼 길게 그리우고 있었다. 부리는 푸른색이고 눈 밑에 검은색을 띠고 있었다. 날개를 펴고 나는 놈이 있는가 하면 머리를 위로 쳐들고 노래하는 놈이 있고 살포시 깃을 젓고 내려앉는 놈과 허공으로 솟구쳐 오르는 놈이 있고 양날개를 쫙 펴고 춤을 추는 놈이 있는 한편 어떤 놈은 나뭇가지를 물어오고 고개를 아래로 숙이고 먹이를 찾는 놈도 있었다. 여기로구나. 나는 극락전의 벽화에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하고 탄성을 연발했다. 화려한 새들의 즐거움과 평화, 극락세계는 한마디로 현생을 옥죄는 온갖 속박에서 벗어난 대자유의 궁전, 즐거움과 온전한 평화의 세계였다. 여기에 있다. 나는 추운 식당방에서 밤잠을 못 이루고 불안에 떨던 마음을 추스르며 그녀가 고요하게 순백의 눈이 쌓인 산골짜기 어디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으리라는 확신을 갖기 시작했다. 그래, 그녀는 여기 있어. 무수한 새들의 화려한 벽화에서 나는 좀처럼 눈길을 떼지 못하고 뒷걸음질로 극락전을 이만큼 물러서는데 누군가 옷깃을 가벼이 스쳤다. 죄송합니다. 스님이 합장으로 다소곳이 고개를 숙였다. 저 스님, 말씀 좀 한마디 묻겠습니다. 여기에 그림 그리는 화가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디 계신지 아시는지요? 그림 그리는 분이시라면 보덕 스님께서 잘 아실 텐데요. 보덕 스님요. 지금은 달일식 준비로 바쁘실 겁니다. 스님은 곧장 돌아서려고 했다. 스님께서는 그 화가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십니까? 지나치려는 스님을 다시 붙잡고 나는 물었다. 어쩌다 한 번씩 공양하시는 걸 보긴 했습니다만 어디에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면 아마 암자에 올라가 계시겠지요. 암자라면 어느 암자에 그림을 그리는 분이 계신지 잘은 모르지만 저쪽 겨울이 있는 골짜기로 올라가시다 첫 번째 암자가 나타나거든 거기에 계신 해인 스님께 한번 물어보시지요. 스님은 몸을 돌리고 다시 걸어갔다. 나는 겨울의 바위들이 둥글둥글하게 눈에 덮여있는 골짜기를 바라보았다. 내 기슭을 따라 올라간 언덕에 발자국이 찍힌 길이 나 있었다. 사천왕산이 큰 주먹과 퉁방울 눈을 무섭게 부릅뜨고 있는 응징전 앞을 지나 바위가 쌓인 골짜기로 걸어 올라갔다. 음지에 난 눈길은 몹시 미끄럽게 얼어붙어 있고 하얗게 쌓인 눈이 무릎까지 올라왔다.
나는 바위 모퉁이를 돌아 눈길을 계속 헤쳐 올라갔다. 허름한 암자 하나가 엄습한 한풍 속에 삭막해 보이는데 좁다란 마루에 노승이 하나 목인처럼 앉아 있었다. 스님, 말씀을 좀 여쭙겠습니다. 미동도 하지 않을 것 같던 노 스님은 천천히 얼굴을 들었다. 혹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어느 암자에 있는지 아시는지요? 글쎄요. 이 앞으로 오르내리는 걸 보기는 했습니다만 어느 암자에 있는지는 모르겠군요. 이 골짜기에 암자가 몇 개나 있습니까? 여러 개가 있어요. 중들이 없는 암자는 세진암밖에 없을게요. 그 세진암이 어디에 있는지요? 골짜기를 다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큰 바위를 보고 조금 들어가면 돼요. 거긴 누가 귀가하지 않을 텐데요. 노 스님은 가늘게 주름진 눈을 다시 들었다. 산자락 너머 골짜기에선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다비장의 연기였다. 그녀가 있을 법한 암자를 안 나는 노 스님의 암자를 나왔다. 나는 눈이 쌓인 골짜기를 헤쳐 올라갔다. 금세 숨이 턱에 차고 몸에 땀이 배었다. 가파르게 비탈길을 몇 번이나 미끄러지며 기어 올라갔다. 바위 골짜기는 올라갈수록 어디가 길이고 골짜기인지 분간할 수 없이 험난했다. 나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지친 한숨을 훅 토했다. 나는 눈 속에 허우적거리며 골짜기를 올려다 보았다. 크고 둥글럽적하게 하늘을 보고 올라간 바위가 있었다. 그림도 좋고 예술도 좋지만 이렇듯 험준한 산골짜기까지 올라와 그림을 그릴 게 뭐람. 사람이 쉽게 오르내릴 수조차 없는 깊은 산골짜기, 눈더미 속에 꼼짝 달싹을 못하고 굶어 죽지는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다하며 허덕지덕 산골짜기 눈길을 헤쳐 올라가는데 하얀 눈 속에 파묻힌 암자가 보였다. 저기로군. 나는 정신없이 산골짜기를 올라섰다. 가파른 비탈에 산제비 집처럼 올라앉은 암자는 감도는 한풍 속에 잠적하기만 했다. 마지막 돌계단을 기어오르는 나는 암자 방문 앞으로 성큼 접어들었다. 윤 선생님,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나는 벌컥 방문을 열었다. 텅 빈 방 안에 싸늘한 한풍과 함께 유화 오일 냄새가 풍겼다. 떠났구나. 허탈감이 한꺼번에 밀려들었다. 배가 고파 남의 가게에서 두부 한 덩이를 훔쳐먹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이 자수한 뒤 응분의 형벌을 받고 불황아들과 한 가족을 이루어 살아가는 충청도 달맞이집에 취재를 다녀와서 재생해본 전화 자동응답기에 녹음된 곳이 며칠 전 그녀의 목소리였음을 나는 비로소 생각해낸 것이었다. 그땐 내가 정신이 없었던 거야. 나는 골짜기를 내려왔다. 경내로 들어선 나는 그녀가 산골짜기 비바람에 황폐해진 잔함에서 서둘러 거처를 다른 데로 옮겼을 것 같은 미련을 갖고 보덕 스님을 찾았다. 보덕 스님을 좀 뵈려고 하는데요. 나는 법당에서 나오는 스님을 붙잡고 물었다. 보덕 스님이 다비장에서 내려오셨는지 모르겠군요. 극락전 골짜기를 얼핏 돌아보던 스님은 대웅전 마당을 걸어가 고개를 들고 다비장 쪽을 바라보았다. 다비장 골짜기에선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고 있었다. 아, 저기 내려오시는군요. 석탑을 돌아가던 스님은 돌아보며 말했다. 극락전 모퉁이로 내려오던 스님은 극락전 앞마당을 가로질러 걸어갔다. 나는 얼른 쟁걸음으로 쫓아갔다. 보덕 스님이시지요? 그러합니다만 이 절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화가분이 어디에 계시나 해서요. 나는 성급스레 물었다. 화가를 찾는 물음에 보덕 스님은 작은 몸을 멈칫했다. 윤 선생님 말씀이신가 보군요. 조용한 얼굴 표정이 경직되는가 싶던 보덕 스님은 고개를 들어 올리고 말했다. 떠나셨지요. 보덕 스님의 말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전신에 힘이 쭉 빠졌다. 골짜기 먼 암자까지 올라갔다 오셨나 보군요. 보덕 스님은 숨차게 지친 모습을 보고 알아차렸다. 어디로 간다는 말도 없었는지요. 그런 말을 남기고 떠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물었다. 남 선생님이시지요? 잠깐만 기다리시지요. 보덕 스님은 몸을 돌리고 극락전 마당을 걸어 나갔다. 나는 극락전의 벽화에 눈길을 던졌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생동감이 있는 새들은 금방이라도 푸드드득 날개를 치며 허공으로 날아오를 것만 같았다.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남 선생님이 찾아오시면 드리라고 제게 맡겨놓고 간 그림입니다. 하고 보덕 스님은 들고 온 그림을 내밀었다. 나는 포장이 된 그림을 받아들었다. 언젠가는 다시 만나시겠지요. 보덕 스님은 곱게 합장을 하고 돌아섰다. 내가 수계사에서 돌아와 막 집에 도착해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그림의 액자 제작을 부탁해 놓은 하구상이었다. 선생님, 그림을 잘못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그림을 잘못 가져다 맡기다니요. 나는 어리둥절했다. 제가 작업을 하려고 몰딩을 꺼내놓고 선생님께서 가져오신 그림 포장을 뜯어보니 아무것도 그린 것이 없는 캔버스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 발색과 내수성이 뛰어난 유화 캔버스인데 물감 한 점 묻어있지 않은 캔버스입니다. 선생님께서 그림을 잘못 가져오신 게 틀림없습니다. 수화기에서 흘러드는 하구상의 말은 분명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건 분명히 여류화가의 명작입니다. 사장님께서 다른 작품의 포장을 잘못 풀어보신 듯합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그런 실수를 할 리가 없어요. 틀림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선생님께서 가져오신 작품은 물감 한 점 묻어있지 않은 화이트 캔버스입니다. 나는 마치도 유령의 현란한 유혹이라도 빠져 한동안 미망의 세계를 헤매다 돌아온 사람처럼 우두커니 넋을 놓고 서 있었다. 어두운 창밖의 밤하늘엔 둥근 달이 새하얗게 떠올라 있었다. 감사합니다.